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새해 첫 달 둘째 주에도 정가의 시계는 총선을 향해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 피섭 이후 주춤하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 탈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개혁 신당이 4만 명 넘는 당원을 모집했는데요. 이낙연, 이준석 이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석이조에서 박원석, 김용남 두 전 의원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본부에서는 이란에서 일어난 대규모 테러 등 어지러운 국제 정세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선 참 뉴스가 많네요. 네, 또 뭐 시기가 또 시기나만큼 그렇죠. 네, 때가 때인 만큼 네. 한입 가지고는 안 될 정도로 뉴스가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도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북방에서 98회 포사격을 실시했고 우리 군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포사격 도발이죠? 네, 그렇죠. 금, 토, 일 이렇게인데요. 지난 5일에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이때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4시간 뒤에 오후 3시부터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서 그의 2배에 달하는 400여 발을 쏘며 맞대응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6일에는 오후 4시경부터 5시까지 북한이 다시 6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또다시 바로 다음 날인 어제죠. 7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10분까지 90발의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5, 6, 7일 이렇게 사흘 연속 서북도서 일대에서 총 350발 이상의 포사격을 이어간 겁니다. 많은 그 연평도 쪽 서해 5도 쪽 주민들이 크게 놀라셨는데요. 네. 인천시 옹진구는 군 차원에서 대피를 시켰고 또 인천시도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대피가 오래될 것에 대비해서 짐을 많이 싸두시는 모습도 보였는데 연평도는 특히나 좀 트라우마가 있는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한 도발이 있었죠. 네, 당시에 주민들이 대거 또 육지로 대피를 하고 그러셨는데 그 해병대 연평부대가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또 나왔죠. 네. 이게 실제로 포를 쏜 게 아니라 해안포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터뜨린 것이다. 라면서 또 뭐 조롱 섞인 이야기까지 내놨는데 이건 또 무슨 2차 도발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군 측은 북한이 또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다 네. 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김여정의 담화는 우리 군의 탐지 능력에 대한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이다 라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부터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북한은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있었죠. 네. 저 지난해인가요? 군사합의 다 무효가 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네. 군사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엄연한 위반 행위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NLL을 넘어오지 않았다고 해도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고 설정한 네. 구역이기 때문에 엄밀히 우리 군도 도발로 규정을 하고 있고 5년 새롭게 발표된 입장이 또 있는데요. 그 우리 군은 9.19 합의로 제한됐던 적대 행위 금지 구역에서 사격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9.19 군사합의로 설정됐던 완충구역은 사라지게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포격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외신들도 이 무력 충돌 같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그 남북한을 새롭게 좀 규정을 했죠. 관계를 그 동일민족 그래도 그동안에는 적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특수관계로 설정을 해놨었는데 네. 교전상대 적대국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집권 12년 차의 대남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버리고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니까 앞으로 또 오늘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긴장이 높아지는 상태고요. 또 우리나라가 그전에 한미군사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핵 확장 억제에 대한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의도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지진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에게 위원장 명의의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일종의 이게 정말 북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한미일 특히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네,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그 일본국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가카라는 존칭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뭐 북한이 과거에 다른 나라들 국가 재난 상황에 위로 전문을 보내긴 했어도 그 국가들이 뭐 시리아, 쿠바처럼 반미 전선 국가에 대해서 보내왔고 얼마 전에도 이란 대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란에 보냈거든요. 일본에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그 위원장 명의가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로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서한인데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 하나, 또 하나는 한미일 공조를 흐리게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지진이라는 명분 자체는 그 인도주의적 명분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계기로 명분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북일 간의 대화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이미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북일 정상회담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도 이제 국내 입지를 위해서 납북자 사안을 또 해결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한미일 공조에 경계를 하는 북한이 일본과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또 이렇게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계속 높여가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일단 김 위원장의 위로 전보에 대해서는 감사를 또 표시는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어떤 일본에 대한 개선 의지가 계속 작동되느냐 지속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되겠죠. 자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예, 이게 윤석열 후보 당시 대선 후보일 때 공약이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폐지가 됐고 폐지가 될 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 대통령실이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공약을 다시 수정하는 일인 만큼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단계를 거친 뒤에 네. 검토를 마무리하고 설치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리고 외국에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안이다라는 비판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 법안이 반헌법적이라는 법리적 자신감은 확고하다라면서 다만 대통령 부인의 일정 등을 공적인 조직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은 이것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일 뿐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다라고 직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조현정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대로 바로 특검법과 좀 맞물려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인데 바로 그 특검법 국회 본회의가 이제 내일 열립니다.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자 쌍특검법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 야당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죠. 그 민주당에게 국민의힘은 또 이게 총선용 시간 끌기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똑같이 견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이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 법적 대응으로 이게 빨리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1년 넘게 걸릴 거 알면서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다 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특검법과 제2부속실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고 배우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한 게 맞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 재표결에는 나설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오히려 시급히 처리해야 될 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쌍특검법과 관련해서 비공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요. 이런 윤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에 위헌 소지는 없는지를 따져볼 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대통령 가족이 얽힌 사안인데 헌법 권리라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직권남용에 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따져본다고 합니다. 또 여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K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네. 그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뭐 70% 이렇게 수치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풀어야 된다 라면서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70%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사 계획을 또 소개를 해야 돼요. 예. 그럼 저 이 의원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언급을 라디오에서 한 거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여론조사가 인용돼서 재인용됐다 하더라도 소개가 됐기 때문에 찾아서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여파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오늘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고발장을 방금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고발 사유는 업무 방해고요. 소청과 의사회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 피습 사건하고 관련해서 헬기 이송을 요청하면서 의료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역 의료 전달 체계를 무시하고 서울로 특혜 이송을 했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여기에는 헬기 이송과 관련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정청래 최고위원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그 지역 의사단체들도 부산, 광주, 경남, 서울 이렇게 지역 의사단체들도 발표 성명을 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환자의 쾌유를 빌고 정치 테러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아닌 고발을 한다는 건 그 행위 자체가 정치 행위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여튼간에 이 사건 두고 지역의료계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직까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뭐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류가 달라진 건 국민의힘도 좀 공방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의사회의 반발 기류를 읽고 노선을 선회하는 그런 분위기도 읽혀져요. 의사회가 반발하는 이유가 그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된 그 부분인가요? 네. 헬기 이송을 어쨌든 특권으로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다른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헬기를 써서 업무를 방해했다. 이게 골자인 건데요. 뭐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피습 과정에서 부각됐던 내용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 구속이 됐는데요. 당적입니다. 물론 이것 당적을 가지고서 피습의 이유를 찾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경찰은 피의자의 당적 공개는 불가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정당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 정당법에서 규정하기로는 수사기관이 수사상 알게 된 피의자 당적을 누설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양당의 그 중앙당서에서 당적 확인을 하긴 했는데 공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경찰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법이 없는지 검토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국민 앞에 단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의무가 있다 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고요. 네. 이 습격범에 대해서는 내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나이 등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는 소식이고요. 또 한편 피의자를 범행 전날에 차량으로 태워준 사람이 등장을 했죠. 그래요? 예.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라는 것까지 알려졌었고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오늘 또 발표된 게 공범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경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5일에는 대구 달서구 한 공중전화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서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나오면 작업합니다. 대구에 오면 작업합니다. 이런 말을 한 후에 전화를 끄는 일도 있었는데요. 경찰이 곧바로 추적해서 당일에 협박범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폭력적인 테러 행위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이상민 의원의 휠체어를 밀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당 한양식에서의 이상민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걱정이나 두려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레임,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또 칭찬도 받고 또 상도 받고 또 나름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네, 상을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 정치의 품격에도 출연을 해서 그때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아마 그때 청취하셨던 분들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아마 국민의힘 입당을 유력하게 생각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불출마 입장을 밝혔네요. 네. 여당 의원 중에 공식적으로 불출마 의사 표명한 게 이제 장제원 의원 다음으로 네. 두 번째인데 서울 송파감. 이영우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피력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네. 어떤 조치를 불출마든 험지 출마를 요구를 한다면 응하겠다라는 네. 말을 하기도 했었죠. 시사 정도고 이제 네네. 김웅 의원 오늘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서울 송파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당이 하루빨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예비 후보자를 지역에 공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다라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조현정 평론가가 이제 여론조사를 재인용을 했는데 조금 전에 그 내용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7일 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100%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오전 정체는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경산 옥곡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남천 졸음쉼터 부근에서는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4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가조 부근 1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양산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수원 부근과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 부근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계양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이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만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 계속 짚어볼까요? 관련 뉴스입니다. 여야가 공관위원장을 확정하고 인재 영입에 불을 당기는 모습이네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임혁배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장을
뭐 지난주에 임명을 했죠. 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참 공통점이네요. 뭐 특정 대학을 우리가 그럴 건 아닙니다만 양쪽 다 공관위원장은 고려대네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국민의힘도 이 법률가 출신이어서 또 뭐 이 신임 당 사무총장도 그렇고 비서실장, 공관위원장까지도 뭐 대통령실과 당정일체가 강화됐다라는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관위원장을 확정한 이후로 인재 영입,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13명, 더불어민주당이 5명의 인재를 각각 영입을 했고, 먼저 국민의힘은 그 정성국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또 박상수 변호사, 그 정성국 교총회장 같은 경우에는 평교사 출신인데 네.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총회장이 된 인물이라서 입지전적 인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박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학교폭력 소송을 전담해왔던 그런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편 그 한동훈 위원장 취임 전에 영입이 확정됐던 그 이수정 교수와 네. 박문규 전 장관 공식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었죠. 네. 자, 더불어민주당도 인재 영입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인 황정아 박사가 6호 인재로 영입됐네요. 네,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그 방사선 픽폭에 의한 항공승무원의 첫 산업재해 인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역시 그 R&D 예산 삭감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전례 없는 R&D 예산 삭감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과학이라는 백년지대계를 근시안적으로 졸속 처리하고 있는 현 사태에 큰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야 간의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좀 또 신당 창당도 임박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또 이것도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상민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좀 잠잠하는 듯 했는데 이번 주 탈당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탈당 시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을 했네요. 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죠. 탈당 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을 했는데 동지들과 상의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조가 대한민국을 질식하게 하고 있고 양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리고 함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야권의 재건과 확대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조만간 좀 거취 표명을 하고 최후 통첩을 날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인데, 네. 예, 더 이상 이제 이 대표 피습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게 이 원칙과 상식 쪽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총선 시기에는 제각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탈당 예고도 있고 내일은 이준석 전 대표,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와도 만날 계획이라는데 뭐 빅텐트 구상을 한다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 4명이 모이는 게 또 처음이죠. 그러네요. 네. 내일 양향자 대표 출판기념회가 있거든요. 거의 뭐 빅텐트 멤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도 연대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낙준연대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이낙연 전 대표도 그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된다라면서 빅텐트 합류 가능성을 열어놨었고요. 모두가 부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라서 제3지대 아우르는 슈퍼 빅텐트 구성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총선 남은 시간이 길면 길고 또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관심이 갑니다.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행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서생적 문제의식, 상현실 현실 감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은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축사, 또 고민정 의원이 대신한 이재명 대표의 축사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내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축사라서 뭐 다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이재명 대표는 네, 피섭이라서 고민정 의원이 대독을 했습니다. 자, 이 어떤 좀 차이가 있다고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자리가 자리인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포용과 통합의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입을 모으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미묘한 해석에는 조금씩 시각차를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한다든가 그런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어떤 그런 행보들을 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온 것이다. 나라의 존망을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도 특유의 뚝심과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다. 라고 훈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어떤 당 차원의 통합 메시지에도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축사에서는 이 돌아가시기 2달 전까지도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의 평화가 후퇴하고 있으니 이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거듭 강조하셨고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키자 투쟁 의지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도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 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젊은 당신들이 나서서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고민정 의원이 대독한 이재명 대표의 축사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용이 좀 구체적이고 조금 더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야권 분열 상황에서 거목의 100주년에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것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함축된 의미를 읽을 수 있겠는데요. 방금도 들으셨지만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 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졌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의지라든가 이런 야권 분열 움직임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민주당의 그 전통적인 구심점을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주문이 아닐까 읽혀지는 대목이고요. 네. 또 김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남북관계 위기 3대 위기를 통탄했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을 김 전 대통령이 신신당부했다라고 네.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들려준 이야기였지만 야권 통합을 또 거론을 했네요.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또 공록선언 사항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 혐의 상당히 또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관련된 전직 관료들의 구속 심사가 오늘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련자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인데요.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한국부동산원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지난해 9월에 이런 발표를 하면서 파장이 일었었죠.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라는 발표였는데 그러면서 전임 정부 총 22명을 상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이 이 두 사람은
그 검찰 조사에서 본인들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네. 그렇지만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가 소득 고용 관련 통계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라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른 일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의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기각이 되냐 아니냐 이 여부에 따라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태영그룹 사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구안에 대해서 사측과 채권단의 입장이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이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네요. 그런 이유는 또 뭘까요? 지난번에도 이제 태영건설 그 창업주까지 나서서 읍소를 하고 자구안을 발표를 했지만 채권단의 마음에는 충족되지 못한 모습이죠. 관련해서 오늘 당국과 채권단의 회의가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경제금융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태영 사태를 비롯해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도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태영이 내놓은 자구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정부하고 채권단이 최후 통첩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압박을 했지만 태영그룹이 추가적으로 자구안을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자구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사주 일가의 사지 출연 여부가 있을지 이 부분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좀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채권단은 오는 11일에 최종 협의회를 엽니다. 네, 뼈를 깎는 자구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또 채권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7540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새해가 된 지 일주일 만에 작심삼일이 무너져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작심삼일을 하면 되죠. 이어집니다. 가오의 시작 들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네, 용기 내시고 또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540님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리고요. 신청곡 가오의 시작 디저트송으로 들으면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원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 표현 막상막하는 더 낫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뜻하는 말이죠. 두 사람 실력이 막상막하야, 또는 팔씨름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힘이 막상막하여서 좀채 승부가 안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르게 상대편과 비슷한 행동으로 같은 처지나 경우가 돼서 서로 낫고 못함이 없는 것은 피장파장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대사에 이런 게 있더군요. 권력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정치가나 대가를 바라고 돈을 주는 기업이나 결국은 피장파장이다 라고요. 피장파장은 한자어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또 피장파장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피차일반은 두 편이 서로 같음이란 뜻의 한자어 표현입니다. 박봉에 시달리기는 김 선생이나 나나 피차일반일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 속담으로는 깨어진 냄비와 꿰맨 뚜껑이란 게 있습니다. 각각 한 가지씩 허물이 있어서 피차에 흉볼 수 없게 된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월요일 아침 추위가 절정이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는 종일 영하권인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10도로 출발한 서울이 한낮에 0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대전 2도, 광주 4도, 강릉 5도, 부산 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 산지, 경상권 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질 텐데요. 내일은 추위가 좀 누그러지는 가운데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대구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강릉 7도, 부산 9도 등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에 오겠습니다. 눈의 양이 많은 데다 빙판길이 우려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중부 내륙에 5에서 최대 15cm, 강원 산지에 20cm 이상, 전북 동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대 10에서 15cm가 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바깥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는 대부분 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1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경찰청장을 불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 대표 습격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내일 열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와 평택시 의사회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 측은 이 대표의 전원은 부산대병원 요청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수술 난이도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후반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앞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오선의 이상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여야는 특검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김건희 특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무단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회원 20명 중 1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새해 첫날 강진이 일본 노토반도를 강타한 지 8일째를 맞아 사망자 수가 160명을 넘어섰습니다. 동해와 접한 시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주변 바다로 기름이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캐스터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또 여성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 많이 어떻게 제거됐다고 보세요? 많이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나아갈 길이 좀 있겠죠. 네. 또 그런 길을 또 뚫고 나가는데 바로 네. 도전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서 세계에서 14번째로 잠수함에 여군이 탑승하는 국가가 됐다고요. 대한민국 해군의 첫 여군 잠수함 승조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고 군 내에서 여군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유일한 보직인데 5일 날에 잠수함 기본 과정인 38기 수료식을 갖고 125명의 승조원을 배출해냈고 이 중에서 9명의 여군이 포함이 됐던 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배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신의 3,000톤급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에 5명과 그리고 4명씩 배치가 되었는데요. 과거에 우리 해군의 주력 잠수함이었던 게 보통 1,200톤에서 1,800톤이었는데 이때는 공간이 좁아서 여군을 위한 별도의 침실과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형 3,000톤급 잠수함은 여군 승조원을 위한 공간을 분리해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 안무함에 부임하는 이 26살 김다희 하사는 네. 4남매가 모두 해군 부사관이더라고요. 상사인 두 언니와 중사인 남동생으로부터 많은 격려와 조언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네.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머지않아서 여성 잠수 함장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남녀가 구분이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자, 이 해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 얼마 전에 영국 매체 더 타임스가 2024 방문하기 좋은 나라로 한국 여행을 추천했는데 그 지도에 동해가 일본어로 돼 있어요. 네, 더 타임스에는 2024년에 방문하기 좋은 작은 나라라는 제목의 한국 여행기가 올라왔고요. 네.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영국의 여행사가 주최로 하는 12박 13일간의 한국을 쏙쏙들이 탐방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행기를 쓴 제인 멀커린스 기자는 부산에 있는 세계 최대 백화점과 거대한 찜질방에 간 경험들을 공유를 했고요. 서울에서는 광장시장에서 이제 떡볶이
떡볶이를 먹은 후에 길거리 음식을 소개까지 하면서 한국에는 나쁜 음식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맛있죠. 그렇죠. 또 서울의 이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과 깔끔한 시설, 시민 질서에 대한 찬사도 아끼지 않았고요. 치안이 너무 좋아서 여행하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마지막에 이 첨부됐던 지도 이미지였는데요. 이 기자는 자신이 다녀온 곳들을 지도에 표시를 했는데 이때 동해가 일본해로 표시된 지도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는 오류 시정을 요청을 했고 해당 기사의 지도도 이제 동해로 수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확인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일본해로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수정 메일 요청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한국에 관련된 기사인 만큼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지도 사진을 실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정확하게요. 동해라고 하는 표기 반드시 꼭 수정이 돼야겠습니다. 자, 오토바이 안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모는 운전자들 기존의 단속 카메라로는 좀 포착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오토바이의 이륜차죠. 뒤에 이제 번호판이 있습니다. 자동차하고는 다르죠. 자동차는 앞뒤가 다 있는데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카메라로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건데요. 네.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 썼을 때보다 교통사고의 사망률이 3배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찰이 오늘부터 차량 후면 카메라로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를 단속합니다. 이미 경찰은 후면 단속 카메라로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식별해서 신호 위반 그리고 과속을 적발해 왔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안전모 미착용까지 가려낸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의 73곳에서 2달간 계도와 단속을 하고 홍보활동을 벌인 뒤에 3월부터 정식 단속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실제로 2018년부터 한 5년간의 교통사고를 분석을 해보면 자동차 사고와 비교를 했을 때 오토바이 사고의 사망자 발생 비율이 한 2배가량 많고요. 특히 오토바이 사고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가 안전모를 쓴 경우보다도 사망 비율이 3배 가까이 높았는데 그만큼 안전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겠죠. 네, 헬멧은 반드시 누구의 안전도 아닌 바로 자신의 안전입니다. 그쵸.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토바이가 참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행위는 절대 또 안 된다는 점 꼭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반려동물 인구 1,000만이다, 2,000만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 반려견 복제 논란 현실이 되고 있다고요. 떠나보낸 사랑하는 반려견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방법이 있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마음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한 유튜버가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는 제목으로 1년 전 사고로 잃은 반려견 티코를 복제한 강아지 2마리를 입양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생명 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많게는 1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 동일한 유전자 형질을 가진 강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큰 논란의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한쪽에서는 반려견 복제를 옹호하는 측면에서는 펠로스라고 해서 이제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상실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쪽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관련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반려동물 복제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가요? 한 체세포 보관 업체에 의하면 체세포 보관 문의만 1년에 수백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견을 잃은 적지 않은 견주들이 복제를 위한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고요. 다만 필요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실제 반려견 복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두 건 정도고요. 민간 대상으로 상용화를 시작한 지 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7건의 반려견 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이겁니다. 펠로스에 힘들어하는 반려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 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이 체세포 보관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았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동물보호법상 동물 실험 규정을 철저히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아직까지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제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고 또 반대하는 쪽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복제 행위 자체가 생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는 시각이죠. 한 마리의 반려견을 복제하기 위해서 난자를 채취당하고 대리모 역할을 해야 하는 더 많은 강아지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대리모 역할을 하는 개는 공장처럼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야 하다 보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살펴지는지도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반려견의 체세포만을 공유하는 존재를 갖기 위해서 다른 존재에게 이런 무한한 고통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제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인데 복제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의 한 업체에 의하면 복제한 강아지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복제로 태어난 강아지가 고객에게 납품되었을 때 복제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고객의 의사에 따라서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재복제를 진행해 드린다라고 답변을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사용되었던 단어 회수, 납품이라는 단어도 그랬고 강아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었다라는 점에서도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아찔하네요. 이게 무슨 물건도 아니고 그쵸. 복제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재복제도 진행될 수 있다. 정말 이게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생명인데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두 분도 좀 바빠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원래 바빴습니다. 네. 계속 바빴죠, 사실은. 네, 잘못했습니다. 네. 자, 저도 바쁜데. 네. 자, 오늘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됐는데 그렇게 예상들은 많이 했습니다만 김용남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결정적인 이유, 그러니까 다른 신당으로나 무소속으로 안 가고 국민의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당은 이른바 이낙연 신당이 예상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낙연 신당이 지금 과연 생길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의 타이밍을 한 번 이상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력이 조금 주춤하면서 기운이 사그라든 것 같아서 이상민 의원이 그렇다고 다른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은 약간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국민의힘하고는 거리가 더 멀죠. 네. 하지만 지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다음의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하면서 거기서 한번 총선을 치러보기로 한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기현 대표 측과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화 창구가 없어졌다고 답답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동훈 비대위하고는 다시 얘기가 재개가 됐던 모양이죠, 최근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거였는데 김영남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상민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들린 설득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오려고 했던 건데 국민의힘으로 오려고 했던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폼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바뀌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도 있고요. 네. 이상민 의원이 사실은 17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내리 5선을 하는 동안에 중간에 당적이 몇 번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주로 민주당이었고 18대 때는 자유선진당으로 갔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치권에서 촉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선택한 거 아닐까요? 본인 네. 입장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고르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의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서 뭐 비공개회의가 진행되긴 됐는데 뭔가 단순히 국민의 입당 외에 이상민 의원과 정치적인 어떤 협의 가령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이다. 또 총선이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이상민 의원에게는 어떤 혜택이 갈 수도 있다. 이런 게 논의됐을까요? 뭐 그런 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됐을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으로서는 어쨌든 기존에 본인이 5선을 했던 지역구에서 한 번 더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절실한 목표고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지도 체제가 바뀌면서 이상민 의원이 약간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잃었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을 잡은 거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행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중간에 신당행 여부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앞서 김영남 의원도 얘기했듯이 뚜렷하게 지금 신당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또 이상민 의원이 신당 선택을 한다면 그 신당은 이를테면 뭐 이준석, 이낙연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진 어떤 부분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합하는 그런 빅텐트 신당 속에서야 이제 전망을 본인이 고민해 볼 텐데 이제 그런 게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현실적인 선택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6선 당선이 되면 국회의장직 도전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건 이제 본인의 도전 의사야 분명히 있습니다만 누구도 그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5선된 다선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다 똑같은 꿈을 꾸고 있을 텐데 그분들 다 제쳐두고 이상민 의원이 들어오시면은 당선되면 보장하겠다.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일당이 돼야 의장을 가져갈 그렇죠. 수 있잖아요. 가정이죠 물론. 네. 네. 아니 설사 일당이 돼도 그건 아무도 보장 못하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다 선출하는 건데 국회의원들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김웅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검사 내전인가요 외전인가 이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김영남 전 의원의 검사 후배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네네. 검사로 따지면 저보다는 몇 년 후배죠. 아니 상당히 인지도도 높은데 불출마 선언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지역구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일단 불출마 선언하고 이준석 신당 등 다른 기회에 타진 이유일까요? 다른 당으로 옮겨 타려고 했으면 불출마 선언을 안 했겠죠. 단순 탈당 선언까지만 나왔었겠죠. 근데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굳이 당적을 바꿔가면서까지 뭐 출마를 할 의사는 없다는 것이고 다만 좀 유추해 보면 본인은 정치와 잘 안 맞는다, 뭐 정치 혐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갑이 어려운 지역구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거의 당선될 곳이 없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강남 3구 중에 강남 3구의 갑은 다 제일 좋은 지역구거든요. 서초, 강남, 송파 중에. 각 구의 갑은 다 좋은 지역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 구에서는 제일 좋은 지역구죠. 그러니까 서초 갑을 중에 갑, 강남 갑을병, 뭐 송파 갑을병 중에 갑이 제일 좋은 지역구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데 거기가 뭐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다만 그 본인한테 이야기는 못 들어봐서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소위 얘기하는 그 고발 사주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게 1심 선고 기일이 1월 31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재판 관련한 것도 좀 불출마 선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입당을 하지 않았다면 뭐 그런 사건이 생겼을 리도 없고 연루됐을 일도 없잖아요. 법조인 출신으로 특히 검사 출신으로 그런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받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뭐 저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에서 정치인 활동을 하면서 썩도 만족스럽지도 못했다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박원석 전 의원께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웅 의원의 불출마 정도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앞으로 또 불출마가 됐든 탈당이든 계속 상당한 숫자로 좀 쏟아져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에 국민의힘의 총선 전망, 특히 수도권에서의 전망하고 결부돼 있는데 썩 좋지 않죠 지금.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로 이 분위기가 반전되느냐, 아니면 뭐 잠깐의 컨벤션 효과는 있지만 결국 총선 구도가 이대로 굳어지느냐. 만약 후자라면 제가 보기에는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신당으로 가거나, 근데 이러는 이탈 행렬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행스럽게 뭔가 반전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뭐 그런 이탈은 최소화 될 텐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의 이 김건희 특검 국면, 그러니까 쌍특검 국면하고 긴밀하게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여론은 그 특검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이런저런 공방을 주고받지만 결국 대통령실과 당과 정부가 다 나서가지고 대통령 부인의 의혹에 대해서 방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방탄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할 때 썼던 프레임이거든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정당이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당, 대통령실, 정부 모두가 김건희 방탄 이 체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훨씬 더 지금 우세해졌습니다.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해결하지 않고는 수도권의 여론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실도 대응하는 걸 보면 결국 이게 이제 야당이 의도한 총선 전체 정쟁용 압법이다. 이 프레임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아주 이제 조그마한 변화 나타난 게 제2부속실 설치, 뭐 특별감찰관 임명. 특별감찰관은 그조차도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야당이 특별감찰관으로 타협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부속실은 이제 와서 만들어 봐야 제가 보기에는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에요.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정면 동파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피하기 전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의 민심이나 구도 이게 굉장히 달라질 텐데 지금 이대로라면 국민의힘 굉장히 어렵죠. 네. 김웅 의원과 좀 가까운 정치인으로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전 대표를 꼽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승민 전 의원도 한 연말쯤에 12월쯤에는 뭐 거취 표명하겠다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최근에 이제 한 달여 사이에는 유승민 발언이 잘 안 나오는데, 김영남 전 의원은 보시기에는 뭐 총선에는 출마를 안 하겠다는 의사일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잔류일까요? 아니면은 각광구수를 알려져 있는 이준석 신당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발언이나 계획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불출마는 아닌 것 같고요. 여건이 허락되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하고자 하겠죠. 하지만 그 여건이 형성될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될지 그게 의문이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4월 총선이 국민의힘이 매우 힘든 선거, 특히 수도권에서 매우 힘든 선거가 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구원투수로서 꼭 이겨야 되는 지역구 쪽에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고, 다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탈당을 해서 신당으로
옮겨갈 때 우선 떠오르는 선택지는 개혁신당이잖아요. 이준석 신당요. 예, 이준석 신당인데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이 자존심이 무척 세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게 본인이 창당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친구 아들이 만드는 정당에 합류하실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니 이제 정치적 관계로 봐야지 뭐 친구 아들로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네. 친구 아들이 무슨 문제가 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인데 아직도 친구 아들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그거는 올바른 시각은 아니죠.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국민의힘에 유승민 의원의 자리가 있을까 제가 보기엔 없어 보입니다. 그러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난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따르지 않더라도 잊고 묻고 총선 승리와 뭐 당의 단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제스처라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개과천선이라고 하죠. 그럴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아예 다른 판을 짜겠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그 어떤 제스처도 있을 가능성이 없고 그럼 본인이 공천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공천을 신청하겠습니까? 신청 안 하겠죠. 저쪽이 무슨 전략으로 어디다가 공천을 줄 것도 아니라면 본인이 신청해야 공천이 되는 건데 유승민 의원은 뭐 그렇게까지 총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선거 때 탈당도 안 하고 출마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이제 세월을 좀 낚으면서 다 망하길 기다리는 조용하게 이런 포지션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나가서 뭔가 이게 정치적으로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거일 텐데 둘 다 지금 저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여의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 아무 역할을 안 하고 낚싯대 그냥 들이대고 있다 그래서 총선 끝나고 거기에 뭐가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망조가 든다 그래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러나 나가서 뭐 진로를 모색하기에는 기반이나 자원이 현저히 부족해요. 결국 지금 가장 이제 근사치에 있는 게 그 이준석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인데 그조차도 과연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이 보수의 혁신의 방향과 얼마나 부합할지 아마 좀 뭐 본인으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해서 개혁신당의 주축들이 유승민 전 대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지금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도저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결국 정치는 뭐 기다렸다가 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누가 꽃가마 태워주는 거 없고 결국 본인이 어떤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박원석 전 의원의 개인적인 예측이긴 합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안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이어서 여쭤보면 결과적으로는 신당의 파괴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이른바 빅텐트, 금태섭, 새로운 선택, 또 한국의 희망인가요? 또 양양자 등가 이제 합하는 것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일정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창준이를 신고를 했고 1월 20일경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번 주 중에 무슨 입장 표명하고 그러면 뭐 한 갭이 한 열흘 이상의 갭이 있어요. 그 차이 때문에 이게 원샷으로 창당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창준이 단계까지만 각자 거치고 창당은 빅텐트로 하나로 창당을 하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해졌다. 그러면 각자 창당한 다음에 선거 앞두고서 일종의 연대가 됐든 통합이 됐든 하는 방안일 텐데 그거는 어느 시점에 그게 이루어질지는 좀 앞으로의 여러 그 물밑론이나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분명한 건 원샷 빅텐트는 어렵고 각자 창당한 다음에 그리고 양양자 금태섭 두 분이 이미 창당을 해놨어요. 그 조건이 좀 다른 거죠. 결국 그 여러 개의 신당 혹은 창준이 단계에서 그걸 이제 이 통합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장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양당 정치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다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물론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들은 예외일 겁니다. 그건 뭐 양당 정치를 넘어서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이유 신당 빼고 어쨌든 양당 정치를 공히 극복하자라고 하는 세력은 전부 다 논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논의를 할 텐데, 선거제도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연동형이면은 각자 각계약진하는 동기가 커질 거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면은 기호 3번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 근데 이런 동기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과의 결합은 아니더라도 금태섭이나 또 양양자 또 이념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면 서로 힘을 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K 지역 국회의원들 공천에 무리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다. 김영남 전 의원 보시기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 뭐 공천 탈락한다면, 공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이준석 신당에 참여할 의원이 있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TK뿐만 아니라 PK 지역에서도 여차하면 지금 영남에서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만약에 국힘 잔류와 신당으로 옮겨가는 의원들의 수를 비교하면 신당으로 옮겨가는 의원 숫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 그리고 뭐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 포함해서 장차관 출신으로 차출됐다고 하는 개 중에 상당수는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네. 그거 합치면 지금 5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50명이 만약에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선을 붙인다, 각 지역에서. 그러면 경선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현역을 이기기는 어렵다. 네, 현역 그 사람들이 뭐 정치를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당원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경선 붙이면, 더군다나 그냥 당원 빼고 일반 여론조사 경선을 붙여도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소위 얘기하는 자기가 이렇게 출마를 권유했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우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이 50명 넘게 가서 공천 과정에서 다 쓰러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본다? 그것도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약간의 무리수, 아니면 많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현역들이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을까요? 김 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하튼 뭐 공천 과정이야 우리가 객관적인지 또는 공정한지 여부는 평가가 뒤따르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있고 다음 지방선거도 있고 또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자리도 많을 텐데, 그렇게 이준석 신당으로 갈 경우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것일 텐데, 그래도 옮겨가는 사람이 생겨날까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네. 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나 있을까요? 그리고 시기가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연말쯤 보자, 아니면 내년쯤 여기 자리가 비니까 기다려봐라. 그거는 현역 의원들한테 먹힐 얘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현역들은 만약에 어떤 타협을 통해서 출마를 포기하고 자리를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내거는 조건이 비슷할 거예요. 총선 전에 임명. 네. 총선 이후에는 정계의 시계가 제로기 때문에 아무도 뭐 총선 이후에 어떤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여쭤봅니다. 김영남 전 의원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하실 테니까요. 만약 오는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으면 이준석 신당에 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현역 의원요? 네. 그거는 제가 뭐 사적으로 나눈 대화라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고,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 정계 은퇴를 결심하지 않는 한 총선을 건너뛴다는 것은 좀처럼 하기 힘든 결단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자의에 의해서 내가 이런저런 뭐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를 해보니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라는 스스로의 결심이 아닌 외부적인 작용 때문에 총선 불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거를 참고 그냥 주저앉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민감하다. 결국 이제 지지율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연초에 나오는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최고점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지는 그렇게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최고점이 아니고 시작이면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힘이 붙어가지고 한 15% 정도를 넘는다. 15%가 넘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전국적으로 이 출마 희망자들이 생깁니다. 당원 모집 숫자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돈 안 들이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되거든요. 지지율 15%라는 거는. 그런데다가 지금 현역 의원들이 동해가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자기 인지도와 자기 조직력을 더하면 당선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을 바에는. 그래서 대거 이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결국 국민의힘에 달렸어요. 국민의힘이 TK, PK에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별 납득할 수도 없고 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더 비교 우위가 없는 그런 어떤 이를테면 물갈이 그런 쇄신 이런 게 일어나면 현역 의원들이 참지 않죠. 당장에 뭐 나한테 뭘 주고 뭐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이전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경우에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경우에 만약 그 대거 국민의힘으로 이적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교섭단체라도 구성을 한다. 선거 전에. 그러면 파괴력이 훨씬 더 커지고 그건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거고 그게 묘한 게 있습니다. 호남도 마찬가지고 영남도 마찬가지인데 호남이나 영남에서의 돌풍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향민들한테 그 정서가 그대로 이어져서 수도권 판도를 흔들어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영남 출신, 그렇죠. 호남 출신의 표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군요. 그렇죠. 그게 2016년도 국민의당이 전국적으로 정당 득표율 1위를 했던 배경이에요. 진앙지는 호남이었는데 호남에서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과 관련된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이나 혹은 그것이 파괴력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방심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바로 그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만 있느냐. 이낙연 신당도 있다.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지금 탈당이 지금 예고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설명하고 뭐 용서를 구하겠다. 원칙과 상식 멤버들도 계속 남아 있는 겁니까? 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객관적으로는 남아 있기 어려워 보이는데 계속 이제 이분들이 약간 유보를 하고 계세요. 탈당을. 그래서 최후 통첩을 지금 몇 차례를 하고 계신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엔 최후 통첩을 본인들이 받았어요. 한 게 아니고 나가려면 나가라.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일정을 유보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원칙과 상식 네 분도 남아있기가 어려워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방향과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이 가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고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른 정치적 그 진로를 모색을 해야 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궁극적으로는 합쳐지겠죠. 시작 단계에서 서로 생각하는 그림이나 방향이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합쳐질 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빅텐트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특히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친명계 후보들 중심으로 해서 자객 출마가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김영남 전 의원은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이른바 당의 대표와 가까운 또는 당의 또 핵심 주류 세력과 가까운 후보자들이 이 지역구로 침투돼서 들어온다. 이럴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양상을 보면 이른바 친명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거의 도전자가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예 없는 지역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비명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도전자가 한두 명은 꼭 있거나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자객 공천 내지는 지금 그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구성상 적극 투표에 임하는 당내 투표에 임하는 이른바 개딸의 비율이 약 25% 정도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투표 참여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한 인지도가 가진 비현역이 가더라도 경선에서 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현역 의원에 대해서 비명계 현역 의원은 감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동원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했잖아요. 네. 너무 많이 이긴 선거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란 국민의힘 말이죠. 볼 때는 민주당이 많이 당선됐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현역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구를 찾기는 어렵고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친명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이 가서 이번에 깃발을 꽂는 현상.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 이재명 색깔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더욱 높이는 식으로 지금 총선 공천 과정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파열음이 충분히 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낙연 전 대표께서 너무 주춤주춤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한 1분,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두 분께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서 이제 내일 재표결 관련해서 여당은 9일 본회의 재표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권한쟁의 청구 등으로 열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자,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쪽이고 또 여당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 등으로 민심을 좀 달래려고 하는 상황인데 전략적인 이해득실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박원석 전 의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2부속실 뒤늦은 제2부속실 설치 같은 것으로 이 국면을 못 넘는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공약이었지만은 야당에서도 공약을 어겨도 비판하지 않을 테니까 설치하시라. 투명하게 영부인의 일정 메시지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고집이기도 하고 뭐 작은 대통령실을 지향한다. 뭐 이런 본인들의 공약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최초의 제2부속실을 설치 안 하게 됐던 건 대선 중간에 김건희 여사 허위 합격령 뭐 논란이 많으니까 나와서 사과하면서 그냥 배우자의 역할만 부인의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조용한 내조를 네, 조용한 내조 얘기했었는데 그 뒤로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광폭 내조를 하고 이번에 이제 디올백 거기서도 나왔지만 뭐 남북 관계에도 본인이 관여할 뜻도 간접적으로 비치고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도 비치고 그와 관련된 여러 풍문도 있고 그러나 투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졌던 건데 이제 와가지고 여론 무마용으로 국면 전환용으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국민들 관심 없습니다.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죠. 특별감찰관 이제 그러면 설치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논란 양평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다 들추는 거 할 겁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엔 여론 무마용이고요. 정면 돌파밖에 없다. 저 같으면 그냥 특검법 수용합니다. 대신에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내서 총선 이후에 합시다. 라고 역제안을 하면 야당이 그거 안 받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 이야기가 제가 몇 달 전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기는 합니다만 이 특검법을 이렇게 뭉개갖고는 4월 총선을 제대로 치러낼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고 3분의 1을 못 넘겨서 자동 폐기되는 수순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총선의 국민의힘은 뭐 총선 결과는 정말 암담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제도 적극 수용 얘기하는데 이건 그래도 여론에는 좀 보탬이 될까요? 정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국민의 화를 돋구면 안 돼요. 근데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정도는 지금 성남 민심을 달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정치권의 핵심 변수로 특검법 대통령의 또 거부권 행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과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국제뉴스는 이분과 함께 하면 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따라 안경을 쓰지 않고 나오셨네요. 네. 아니 이게 노안이 오니까요. 가까운 걸 볼 때는 안경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눈이 부리부리하게 빛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노안 이야기를 하셨네요. 슬픈 이야기였죠.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최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소식인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 가자 지구냐 했는데 이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때리고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인근 중동 국가들의 긴장감이 다 같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3일에 이란 중부 케르만시에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이라크 공항에서 미군 드론에 의해서 폭살당한 가셈 솔레이마니라고 하는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있었어요. 드론으로 암살을 했죠. 정말 폭살당했다는 네네. 말이 딱 맞는데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누가 정보를 흘렸느냐. 미군의 휴민트가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자 이분의 추모식이 열렸거든요. 4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 이 추모식장에서 2개의 폭탄 테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최소 84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운 사람이 다쳤는데 이란 내부적으로 쑥대밭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내부 혼란이 굉장히 가중이 됐습니다. 자 사건 발생하자마자 미국 측은 곧바로 저희가 안 그랬어요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란 측에서는 우리한테 이럴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미국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IS 이슬람의 극단주의적 테러 조직이죠. IS가 아닌데 이거 우리가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IS와 이란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당연하죠. IS와 사이가 좋은 무슬림 국가는 없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라고는 하는데 같은 무슬림을 상대로도 엄청난 테러를 저지르기 때문에 IS와 사이가 좋은 무슬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란 당국은 이 IS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 측에 그러니까 이란의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탄 테러 용의자 11명을 체포를 하고 폭발물과 폭탄 조끼 등을 압수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려요. 이건 뭐다? 내부적으로 일단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지금 빨리 범인들 잡았고요. 관련해가지고 빨리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내부 단속에 들어간 거죠. 자, 로이터 통신이 이제 미국 쪽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를 내놓습니다. 네. 미국이 이번 폭탄 테러가 IS 아프가니스탄 지부의 소행임을 감청을 통해 확인했다라는 보도를 한 거예요. 물론 감청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동 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IS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폭탄 테러를 저질렀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몇 달 전부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미국의 적대적인 수많은 테러 조직들이 준동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 모습이 지금 곳곳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IS까지 지금 다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나 여기 있어요. 우리도 힘이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중동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의 긴장감이 지금 다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가리지 않고 계속 같이 때려대요. 가자 지구만 공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하마스의 고위직이 또 죽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라크 내에 친이란 민병대 수장을 미군이 드론으로 또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결국은 미군이 이 전쟁에 끌려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미국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미국이 끌려 들어갈 것에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에 있고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전쟁은 가자지구 국경을 벗어났다.
이런 상황이면 확전이 된 거다. 확전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부랴부랴 다시 중동을 방문을 했어요. 중동에 아주 자주 방문하게 되네요. 그만큼 지금 미국이 다급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단속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튀르키예, 그리스, 요르단에 의해서 카타르 방문했고요. 오늘 사우디 가서 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 인근 국가들 자체가 거의 확전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블링컨 장관이 확전을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지만 민간인들의 피해가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동 국가에서 좀 철수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란, 이라크까지 연결되는 걸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정작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의 축소 좀 줄이겠다. 이걸 공식화했네요.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직사각형인 가자 지구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처음에 북부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북부 주민들한테 남부로 피난을 가라고 했죠. 그리고 일주일간 휴전을 거치면서 인질 석방을 하고 서로 포로 교환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마스 수장들이 남부에 있다라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남부까지 공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국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남부를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니들이 북부에서 사람들한테 남부로 피난 가라고 해놓고 남부를 때려버리면 민간인 사상자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뭐 하자는 거냐. 유엔 사무총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내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에서 눈치 보는 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북부와 남부를 나눠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북부에서 표적 작전 펼치고 남부에서는 주로 인질 구출 그리고 하마스 수뇌부 제거에만 핀셋 공격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공격 행태가 달라지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지금 공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자 지구를 과연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이게 거예요. 제일 궁금해요. 이스라엘 내부에 극우 장관들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주민들 220만 명이 지금 넘잖아요. 이 사람들 다 인근 국가를 쫓아내버리고 여기를 유대인 정착촌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반발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이거는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차피 가자지구, 서안지구 뚝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까지 통치하도록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야. 여기는 하마스도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아닌 그냥 여러 나라가 감독하는 기구를 하나 세워놓고 그냥 요 자체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건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일 뿐 정작 가자지구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부분을 놓고도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심도 깊게 좀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리전 평론가랑 이야기를 해보면 국제사회에서 분쟁 중인 것은 참 의견을 좀 조율하기가 참 힘든 곳들이 많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뉴스로 또 KBS 뉴스로도 영상을 보셨을 텐데 비행 중에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찔한 사고 발생한 보잉 여객기 운행 중단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인데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5일에 미국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이륙 20여 분 만에 긴급 회항해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자, 고도 한 5,000m에서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져 나가면서 동체에 큰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건 완전 아찔한 이야기네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얘기죠. 평소 사용하지 않고 막아뒀던 비상문이 떨어져 나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는 항공기가 굉장히 노후된 건가 보다. 그러니까 출고가 된 지 오래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었어요. 지난해 11월에 출고가 된 신형 항공기라는 겁니다. 심지어 비행 기록도 145차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형 비행기가 이런 사고가 났으니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그러니까요. 새 비행기인데
동체가 떨어져 나간다. 이건 뭐 만드는 과정의 잘못이는지 납득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그 항공 당국이 운행 중단 그리고 점검을 명령을 한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같은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들도 지금 비상이 떨어진 거예요. 같은 기종의 항공기 보잉 737 맥스 9. 자, 근데 우리나라에도 737 맥스 8이 있습니다. 14대가. 그러니까 이게 737 맥스 기종이라는 거예요. 요게 조금 아니 탑승객들이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또 불안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타는 여객기의 기종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기체 설계보다는 제조 과정상에 좀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종이요 2018년과 2019년에 두 차례 추락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46명이 사망을 했고요. 전 세계에서 20개월간 비행이 중단된 기종이고요.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전력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했고요. 지난달에는 방향타 시스템에서 나사가 빠지거나 느슨하게 결합된 사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잉이 전 세계에 저기 맥스 항공기 좀 점검해 보세요 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보잉의 737 맥스는 현재 도입돼 있는 현대적 여객기로는 가장 걱정스러운 역사를 가졌을 수 있다. 이거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일반적인 자동차보다는 통계적으로 비행기 사고가 적다라고 확률은 훨씬 적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특정 기종이 위험스럽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뉴스 보신 분들 깜짝 놀랐을 텐데 지금 우리도 상당히 추운 날씨가 뭐 사만사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또 날씨가 또 나오고 있기도 한데 북유럽이 지금 너무 추워서 난리라면서요. 네. 이게 일명 이제 북극 폭발이라고 하는데 극지방의 찬 공기가 갑작스럽고 매우 강하게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은 기온이 영하 40도씨 아래로 내려가는 기록적인 한파. 아니 이 정도면 물을 부으면은 붓는 그 순간 얼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물을 이렇게 공중에 쫙 뿌리니까 다 얼었다는 거죠. 굉장히 소름 끼치는데 이게 노르웨이 북부 한 지역의 기온은 영하 43.5도, 스웨덴 북부는 43.8도. 네.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는 74년 만에 영하 27도로 떨어졌고 뭐 영하입니다. 영하입니다. 자꾸 영상으로 제가 얘기하나요? 영하인데요. 아니. 러시아 일부 지역은 영하 50도를 기록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주요 도로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폐쇄가 되고요. 교통 당연히 마비됩니다. 기차가 못 다닙니다. 그리고 수천 가구 정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노숙인들을 위해서 기차역을 개방하기도 했고요. 노르웨이에서는 덴마크에서는 저기 웬만하면 바깥을 나가지 마세요. 라는 권고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북유럽이 이렇게 한파로 고생하고 있는 사이에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지역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엄청나게 이상기후가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는 제가 왜 아재 개그 요즘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더 추워질까 봐.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네, 지금까지 문희정 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오후 보내십시오.